자, 오늘 수업 마치고 다음 주면 6월 수업 끝나잖아요. 기본서, 요약집 다 끝이 납니다. 그럼 6월 말 되면 이제 문제집 나올 거잖아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론 문제집은 좀 분량이 많습니다. 작년에 문제집 보니까 316쪽이더라고요. 316페이지. 근데 원래 기출 문제집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문제집에는 기출 문제를 상당히 많이 넣었거든요. 작년 문제집이 제가 기억나기로는 316페이지인데 학교론 제가 원고로 보낼 적에는요 43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늘어났죠? 약 110페이지 늘어났는 게 기출문제가 대거 들어갔고 꼭 필요한 문제. 예. 그래서 기출문제 파트하고 예상문제 파트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많지만 이 비중을 많이 올렸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만 계속 반복하셔도 여러분 시험에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유의할 점은요. 다음 주도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과정은요. 지금 6월달까지 공부 패턴과 좀 달라야 됩니다. 제가 6월달까지는 공부를 어떻게 해요? 강의 듣고 복습하고 강의 듣고 복습하고 항상 복습을 강조하잖아요. 문제집은요. 절대 복습하면 안 돼요. 문제집은 무조건 예습입니다. 미리 풀어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모든 과목. 그러니까 예습도 하지 않고 내가 문제 풀지도 않고 그냥 강의를 들어. 말도 안 돼요. 항상 문제풀이 과정은요. 내가 들을 강의의 그 진도 있잖아요. 그 진도만큼 먼저 내가 천천히 풀건 빨리 풀건 하다 보니 바쁘면 미리 답을 보고 풀어와야 됩니다. 답을 먼저 보더라도. 내가 풀어온 다음에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복습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습. 예. 절대 방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7월, 8월 과정은 힘들어요. 뭐 때문에 예습하려면 내가 문제를 미리 풀어올리면.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요. 늘 하던 패턴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 따라가 보면 문제풀이는 망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항상 문제풀이 과정은요. 미리 예습하시고 강의 듣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왜? 여러분 시험은 누가 치는 겁니까? 선생님이 대신 안 쳐주잖아요. 여러분 시험 치는 거거든요. 미리 풀어와서 매를 먼저 맞고 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풀이 과정은 항상 예습을 소홀히 하지 말자 말입니다. 예습하시면서 내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좋은 문제 같아. 그런 것들을 먼저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강의를 듣게 되면 아주 멋진 공부를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몰라요. 그래서 이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얘기할 거예요. 미리 예습을 해오라고요. 예. 예습이 특히 중요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요. 81페이지 제3절 저당 유동화 제도 83페이지죠. 한주금. 자, 한주금은 별표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잖아요. 약해요. 자, 한주금 하게 되면 자, 1번 패스합니다. 다음 페이지 2번 보시면요. 한주금의 주요 업무. 얘가 두 번 나왔네. 여기서 두 번 나왔다. 얼마나 쉬운 겁니까? 한주금의 업무가 아닌 것. 자, 그래서 딱 오지수는 내기가 좋죠. 항목 4개 필요한 거 체크합니다. 1번 보금자리론 밑줄. 2번도 모두 밑줄. 주택연금에 대한 보정 업무 밑줄. 주택연금 보정의 보정. 다음에 3번 MBS를 발행한다 밑줄 하시고요. 4번은요. 주택보정 밑줄. 주택 관련 보정 업무를 모두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단어 없습니다. 여기서 몇 번 나왔다? 2번. 가장 많이 출제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3번 보금자리론. 4번 주택연금. 주택연금 3번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보금자리는 별로 예. 가볍게 보시고요. 주택연금은
그래도 3번 나왔으니까 키워드만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자는 말입니다. 참고로 보금자리론 주택연금은요, 숫자에 대한 것들은 제가 이 요약집 원고를 쓰면서, 그러니까 얘가요, 언제지? 4월 중순 기준입니다. 4월 중순. 지금부터 2달 전이죠. 그때 한주금 홈페이지 다 확인해가지고 넣은 거기 때문에 4월 중순 기준으로 숫자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새 또 바뀌었다면요, 바뀐 걸 고쳐야 됩니다. 가장 최근 숫자로 모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금자리론하고 주택연금은요,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볼 거예요. 강의 노트. 강의 노트 보시면, 자, 목차 4번. 한주금의 보금자리론과 주택연금을 표로 비교합니다. 비교하죠. 그러면 표를 보시면요, 왼쪽은 보금자리론, 오른쪽은요 주택연금인데요. 첫 번째 목적이 달라요. 목적.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 목적이죠. 주택 구입 자금입니다. 주택연금은요 노후 생활 자금이죠. 그래서 목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 목적을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알기 쉽게 해 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나이가 30 되었습니다. 30세. 되어서 30 되어서 이제 결혼해요. 결혼해서 자, 매지말에 냈습니다. 매지말을 했다면 집을 사면서 은행에 대출을 받죠. 그래서 대출을 받는다. 융자를 받아요. 언제까지? 20년 동안. 50세. 그렇게. 그래서 20년간 융자 받죠. 얘가 바로 저당 대출, 저당권, 모기지입니다. 그래서 저당이 됩니다. 이때 저당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 내 집을 담보로 설정해서 대출 받게 되면 1억을 받든 2억을 받든 한꺼번에 받잖아요. 그래서 일시불로 대출을 받습니다. 일시불 대출입니다. 일시불 융자. 일시불로 융자 받습니다. 다음에 갚는 것은요, 매 기간마다 꼬박꼬박 이렇게 원리금 갚아 나갑니다.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어떻게 갚아 나가죠? 분할 상환. 분할 상환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당의 특징입니다. 일시불로 융자 받고, 자, 분할 상환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 보시면서 투자자 공부했습니다. 자, 집을 저당 잡히면서, 자, 그러니까 20년 뒤에 원리금을 갚기로 하면서 매기간 원리금 갚아 나가죠. 이때 쓰는 개수가 뭐라고 했다? 저당 상수. 저당 상수 공식을 씁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 보시면 주택 구입 자금 화살표 괄호되어 있죠. 여기다가 저당 상수 적어주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죠. 원리금 갚을 때 뭘 쓰더라? 저당 상수 공식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저당 상수. 다음에 여기서 주택연금 넘어가요. 주택연금. 자, 그러면 이제 자, 이 부부가요 주택을 구입해서 저당권 설정해서 20년 동안 계속 열심히 다 갚아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50이 되어서 융자를 다 껐잖아요. 다 갚았습니다. 갚았는데 이제 55세가 되었대요. 부부 중에 한 명입니다. 만 55세만 되게 되면 언제까지요? 사망할 때까지. 그럼 이제 1순위 다 저당권 다 갚았잖아요. 갚았으니까 이 주택을 다시 1순위로 건전을 설정합니다. 설정해서 언제까지? 사망할 때까지 이만큼을 갚기로 하고요. 갚기로 하면서 매 기간 따박따박 주택 이거 바로 이거죠. 생활비 탔습니다. 예, 생활비. 연금 받듯이 생활비 탔습니다.
얘가 바로 주택연금이 돼요. 주택연금을 다른 말로 역저당 이렇게 불러요. 역저당이다. 역저당이다. 결국 저당하고 역저당은요, 거꾸로지, 거꾸로. 거꾸로. 저당이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택연금, 역저당은요, 어떻게 용자받죠? 매달 따박따박 생활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할용자. 분할해서 연금 받습니다. 일종의 분할용자가 돼요. 갚는 것은요, 사망할 때 여기서 직처분합니다. 이때는 이제 한 방에 다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갚는 것은 일시불로 상환합니다. 일시불로 상환합니다. 그래서 이때 단어가 서로 바뀌었습니다. 거꾸로. 그래서 역저당 성격입니다. 그러면 자, 주택연금을 받게 되면 내가 사망할 때 이만큼을 다 갚아주기로 하면서 이만큼을 만들어주기로 하면서 따박따박 생활비를 받잖아요. 그러면 사망할 때 얼마를 만들어주기로 하면서 매기간 생활비를 적립받더라. 만들어주기로 하면서 적립받는다. 얘가 뭐죠? 감채 기근계수. 따라서 주택연금 역저당에서 매기간 생활비 받습니다. 이때 세는 것은 사망할 때 만들어주기로 하면서 따박따박 생활비를 적립받기 때문에 어떤 개수를 쏜다? 매달 생활비는요, 감채 기근계수. 따라서 표를 보시면 화살표 괄호되어 있습니다. 어떤 계수? 감채 기근계수. 따라서 주택연금에서 매기간 생활비를 계속 불입받습니다. 연금 받잖아요. 이게 바로 뭘 쓰더라? 감채 기근계수가 돼요. 두 번째, 신청 자격입니다. 보금자료로는요, 기준이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성년이죠. 주택연금은요, 자, 부부 중에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되겠고요. 구분됩니다. 그 다음에 대출기간. 대출기간은요, 보금자료로는 기간이 확정되었다. 괄호 10년, 15년, 20, 30, 40, 50년. 몇 년부터 몇 년까지? 10에서 50년까지죠. 기간은 확정이 되었어요. 그러나 주택연금은요, 기간이 미확정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거잖아요. 언제 사망할지 모르잖아요. 사망할 때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기간이 확정 아닙니다. 평생이기 때문에 미확정이다. 네 번째, 금리. 자, 금리 기간입니다. 보금자료는 고정금리 동그라미 고정금리. 주택연금은요, 변동금리 동그라미. 금리가 달라요. 보금자료는 고정금리. 다음에 주택연금은 변동금리. 대상주택은요, 자, 보금자료는 공부상주택인데 6억 동그라미. 6억까지죠. 6억 이하인 경우에 보금자료는 가능하고요. 주택연금은요, 12억 동그라미. 12억 이하입니다. 6억, 12억. 금액이 달라집니다. 다음에 대출한도. 대출한도는요, 보금자료는 자, 6억 이하 주택인데 최대 얼마까지? 3억 6천 동그라미. 3억 6천까지 대출 가능하고요. 반면에 주택연금은 이런 기준이 없거든요. 기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서 결국 둘 중에 철저히 빈도를 보게 되면 주택연금이 몇 번 나왔습니다. 주택연금은요, 지금부터 요약집 보면서 한번 체크해봐요. 자, 교재 보시면서 84페이지, 목차 4번입니다.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오른쪽 페이지. 자, 동그라미 4번 내용 큰 표가 나옵니다. 표를 보고 기본적인 건 체크합니다. 첫 번째, 가입 조건. 첫 줄 밑줄 하세요.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 밑줄. 두 번째, 공시가격 밑줄 하세요. 12억 이하의 주택 밑줄. 12억 이하의 주택입니다. 두 번째 칸, 대상주택은요, 첫 번째 항목 기억합니다.
두 줄 있죠. 모두 밑줄 하세요. 공시가격 12억 이하 주택 반복되네요. 또 밑줄 하세요. 지자체에 신고가 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밑줄. 연금 반환 가능하죠. 또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 밑줄. 자, 출제되었죠. 괄호 업무 목적은 X입니다. 주거 목적이에요. 업무 목적은 오피스텔은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출제되었고요. 두 칸 내려가요. 담보 제공 방식은 두 가지죠. 저당권 방식이 있고 신탁 방식이 있다. 저당권 방식은 말 그대로 1순위 건전한 설정하는 거고요. 저당권 설정하는 거고, 신탁 방식, 신탁은 무조건 등기가 넘어가요. 등기가 넘어갑니다. 이렇게 구분하시고요. 한 칸 내려가요.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변동금리 밑줄. 변동금리가 되고요. 자, 맨 그 아래 칸에 보게 되면 대출금 상한이 있죠. 자, 이 부분도 질문 잘 묻습니다. 대출금 상환하게 되면요. 첫 번째 항목, 이용자가 사망하면 주택을 처분해서 일시 상환인데요. 표가 보이죠. 자, 표를 보시면요. 왼쪽은 금액 비교, 오른쪽은 정산 방법인데요. 두 줄 나오죠. 두 줄. 자, 두 줄인데, 자, 두 번째 줄을 기억합니다. 맨 끝에 줄요. 주택 처분 금액이 작아요. 연금 지급 총액이 많습니다. 예. 이 말은요, 집값보다 연금을 많이 받았다는 말입니다. 연금이 많이 나갔잖아요. 이럴 때는 은행은 손해보잖아요. 예. 이럴 때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문장만 기억하세요. 따라서 주택 처분 금액보다 연금 지급 총액이 많다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가 없다. 왜냐? 한주금이 보증을 섰죠. 주택연금은요. 그래서 한주금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별도로 상한 의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 주택연금은 또 밑줄입니다. 조기 상환 수수료 없이 밑줄. 중도 상환 수수료 없어요. 언제든지 전액 또는 일부 정산 가능합니다. 이런 내용 정도 확인하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요. 86페이지 제5절 공급자 금융. 1번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가요. 엄청 낮죠. 18번요. 항상 A급입니다. 매년 한 문제가 너무너무 잘 나와요. 한 장 넘기세요. 88페이지 PF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6번 나왔죠. 3번 신디케이트 한 번도 안 나왔네. 단독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리처를 최대한 집중하고, 왜? 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잘 나오니까요. 2순위가 뭐지? PF금융입니다. 두 가지만 분명히 아시면 돼요. 자, 하나씩 봅니다. 그러면 86페이지에 자, 투자회사 리처는요, 바로 요약집 보시면서 설명하겠는데요. 오른쪽 페이지 넘어갑니다. 87페이지. 그리고 4번이 있죠. 부동산 투자세법의 내용. 그리고 4번 앞에다가 별표하시고. 여기서 집중 출제가 돼요. 동암 1번 목적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2번 유형. 자, 유형은 표현합니다. 세 가지 있죠. 자기관리 리처, 위탁관리 리처, 기업 구조조정 리처, 줄여서 CR 리처라고 부르죠. 그래서 자기관리 리처, 위탁관리 리처, CR 리처가 있다. 얘도요, 쉬운데 지문 잘 나옵니다. 첫 번째, 자기관리 리처는 실체 회사다. 실체가 있죠. 실체 동그라미. 실체가 있다는 것은 오른쪽 두 줄 그대로 밑줄 하세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권으로 두면서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얘가 바로 자기관리 리처가 돼요. 다음에 위탁관리 리처와 CR 리처는 합쳐서 명목회사다. 명목 동그라미. 실체가 없죠. 예. 명목회사다. 그래서 오른쪽 두 줄 그대로 밑줄 하세요. 상권 임직원이 없고 본점 외에 지점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자산의 투자 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게 모두 업무를 위탁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우리 시험은요,
바꿔서 물어요. 그러니까 상근 임직원이 없으면서 본점에 지점을 둘 수가 없고, 자, 운영을 자산관리사에 위탁하는 회사를 가리켜서 자기관리리처 바꾸니까 틀린 말이잖아요. 하나만 싹 바꿔서 묻거든요. 바뀐 단어 의외로 잘 나오니까 이러면요 문제가 아주 쉽게 나오는 겁니다. 바뀐 단어만 조심하시고요. 3번 내려가요. 주요 내용. 자, 표를 봅니다. 첫 번째, 자, 회사 설립이 나와요. 두 번째, 설립 자본금. 요거 중요합니다. 설립 자본금은요, 첫 번째, 자기관리 리처는 5억 이상이다. 5억은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예요. 5억. 내려가서 위탁 리처와 시알 리처는 3억 이상이다. 3억 동그라미. 5억과 3억은요, 꼭 기가세요. 아주 빈출입니다. 5억, 3억 꼭 기가시고. 두 칸 내려가요. 최저자본금. 영업 인가 후 최저자본금인데요. 자기관리 리처는 70억 이상, 70억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빨간 동그라미예요. 위탁 리처와 시알 리처는 50억 이상, 50억 빨간 동그라미. 자, 그래서 숫자를 꼭 기억하세요. 설립 자본금은 5억, 3억이고요. 최저 자본금은 70억, 50억입니다. 주식 공모 내려가요. 자, 주식 공모는요, 항목 2개 있죠. 두 번째 항목입니다. 두 번째 항목,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발행 주식 총수의 30동그라미, 30% 이상을 청약 또는 공모를 주식을 발행합니다. 청약 공모를 합니다. 30%. 내려가서 1인당 주식 소유한도. 이것도 중요합니다. 빨간색으로 체크합니다. 자기관리 리처는 100분의 50이다. 50 빨간 동그라미. 위탁 리처도 100분의 50이다. 50 빨간 동그라미. 꼭 기억하세요. 예, 빈출입니다. 따라서 자기관리 리처나 위탁관리 리처는요, 무조건 50% 초과 소유 못합니다. 50. 숫자는요, 30, 40을 잘 집어넣어요. 예. 따라서 둘 다 50을 초과 못한다. 뭐가 빠졌죠? 시알 리처. 시알 리처는 적용 배제예요. 시알 리처는 해당 안 돼요. 자기관리 리처와 위탁관리 리처 두 가지가 50% 초과 소유 못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자산의 구성. 항목 2개 나옵니다. 얘는 그냥 체크하시면 총 자산의 80% 이상, 80% 동그라미, 80% 이상을 단어 세개 밑줄 아세요.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즉 MBS를 말해요. 현금 세 가지로 구성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칸, 총 자산의 70% 이상, 70 동그라미. 70% 이상은 부동산 밑줄, 부동산으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두 칸 내려가요. 현물 출자, 중요합니다. 항목 2개 있죠. 첫 번째만 집중하세요. 첫 번째. 자, 첫 번째 항목 보시면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로부터 최저상권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밑줄 하세요. 현물 출자의 설립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설립 시에는 현물 출자 할 수 없다. 현물 출자. 반드시 뭐죠? 현금으로 출자하지 현물 출자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설립 시 현물 출자가 안 된다. 아주 자주 나와요. 한 칸 내려갑니다. 차입과 사채 발행도 가능하죠. 따라서 첫 번째 항목, 자기 자본의 2배 동그라미. 2배 범위에서 차입과 사채 발행 가능하고요. 두 번째, 다만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쳤다면 예외적으로 10배 밑줄, 10배 범위 내에서 차입과 사채 발행도 가능합니다. 배당 내려가요. 배당은요, 90% 동그라미, 90% 이상 배당입니다. 합병은 X죠. 그래서 리처가 아닌 회사와 합병 안 되고, 법인세는요, 항목 2개 있죠. 두 번째 항목을 밑줄 아세요. 위탁관리 리처나 시알 리처는 땡땡 법인세가 감면됩니다. 법인세 감면은요, 위탁 리처와 시알 리처가 법인세 감면 가능하죠. 자, 리처는 여기까지만 기본적인 체크하시고, 사실 투자사 법은요, 법, 시행령, 시행규칙 양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표에 표시된 기본적인 내용 이외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불가능해요. 양이 너무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지금 이 표에서 가장 객관적인 내용만 아시면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목차 2번 넘어가죠. 프로젝터 파이낸시입니다. PF 금융. PF 금융. 자, PF 금융은 6번 나옵니다. 6번. PF. 요즘 이거죠. 삼고 현상.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때문에 경제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어렵습니다. 고금리 때문에 특히 부동산도 지금 힘못 씁니다. 게다가 작년부터 PF가 꽁꽁 묶였습니다. 전부 다 부실 PF가 많아가지고요. PF. 요즘 이슈가요. 특히 이 PF 때문에 건설사마다 이거 해결 못 해가지고 회사 마구 무너집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저는 작년에 나올 줄 알았거든요. PF가 이슈기 때문에. 근데 작년에 안 나왔어요.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요. PF도 충분히 출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올해는 일단 A급 범위에 들어가서 나왔다. 무조건 득점을 하는 게 좋아요. PF는요. 째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PF. 자, PF는 강의 노트로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에 요약집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그림이 나요. 그림. 강의 노트 볼까요? 목차 5번 공급자 금융은요. 1번 리처는요. 화살표 요약집으로 설명을 다 체크해 드렸고 다음에 두 번째 PF 금융입니다. 메모가 3개 있죠. 메모 3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업주의 입장, 프로젝트 회사의 입장, 은행의 입장, 이 과정은요, 도해를 통해서 이해하시면서 시험에 나올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내용들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노트에다가 약간 필기를 메모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 사업주가 있어요. 건설회사. 자, 사업주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예를 들면 요즘 핫한 지역이 있죠. 평택이 있다. 평택. 자, 평택에 삼성전자 가까운 모 지역에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자. 볼 것 없죠? 다 분양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짓는데 총 공사비가 1,000억이 들어간대요. 재료가 좋아요. 자금이 부족하니까 결국은 사업주는 이 금융단에게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해서 자금을 요청합니다. 이러면 은행에 실무진들이, 전문가들이 현장에 와서 꼼꼼히 현장 보고 전부 다 계획서를 검토합니다. 검토하니까 이 지역은 워낙 재료가 좋거든요. 멋진 지역입니다. 그 좋아. 자금을 대주겠대요. 다만 너한테는 못 주겠대. 오로지 이 사업만 목적으로 진행하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래요. 프로젝트 회사가 돼. 당연히 이 회사는요 설립합니다. 설립했다면 이 금융단은 오로지 요 사업이 목적인 P회사죠. 프로젝트. 이 회사에게 자금 1,000억이 자금을 이렇게 PF로 빌려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목적이 뭡니까? 오로지 얘만 지어요. 그럼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일단 자금이 돈이 1,000억인데 자금의 입출금 형태가 아주 투명해야 됩니다. 그냥 안 주잖아요. 그래서 이때의 자금은요, 어떻게 관리하느냐? 바로 에스크로 계정입니다. 이때 자금은요, 에스크로 계정을 통해서 입출금을 하기 때문에 자금은 절대 투명합니다. 돈이 새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투명합니다. 여기까지도 우리 시험은 물은 적이 있었고요. 여기서 사업주하고 P회사는 어떤 관계가 됩니까? 어떤 관계? 첫 번째. 자, 관계가 그다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프로젝트 회사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독립된 회사, 독립회사예요. 한마디로 독립된 회사이다. 이 회사와 법적으로, 회계적으로, 개인적으로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회계적, 법적인가 모두가 관계가 전련되었어요. 그러니까 신용은 전련이 되었다. 끊겼습니다. 신용 전련입니다. 독립된 회사입니다. 두 번째. 자, 1,000억을 빌렸잖아요. 이때는 담보가 없습니다. 담보대출이 아니다. 담보대출이 아니다. 오로지 이 사업의 전망이 너무 좋아요. 장래 수익성입니다. 이걸 보고 1,000억을 돈을 빌려줍니다. 세 번째. 자, 이때 돈의 흐름은요, 당의 현금 흐름입니다. 당의 현금 흐름. 당의 현금 흐름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P회사가 이제 이 아파트를 짓습니다. 1,000억을 빌렸어요. 그럼 사업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O 아니면 X입니다. 대박 아니면 쪽박입니다. 자, 대박이 났다. 여기 아파트를 다 지어서 100% 완판되어버린다. 100% 분양되어버리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2,000억이 들어갔대요. 이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때는요, 최우선적으로 이것부터 갚아야 됩니다.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가장 먼저 원리금 상환하죠. 최우선적입니다. 원리금 갚고 남은 돈이 있죠. 남은 성과. 남은 성과를 여기에 다 돌려주는 겁니다. 이때는요, 바로 실적 배당입니다. 남은 성과를 모두 그대로 넘겨주고요. 그러면 이제 사업 끝났으니까 이 법인은요, 그대로 해산,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자, 아파트를 지었는데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분양이 반도 분양이 안 돼. 큰일 났습니다. 안 팔려요. 들어온 현금 흐름이 얼마? 500억만 들어갔대. 이러면 망한 사업입니다. 왜? 1,000억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500밖에 안 들어왔어요.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당의 현금 흐름만 500억만. 얼마? 500억만 그대로 주고 끝. 얘만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은행은 큰일 났네. 자, 원금만 치더라도 얼마를 손해봤죠? 얘만 받았으니까 뭐 500억을 손해봤습니다. 손해봤으니까 어떡합니까? 결국은 은행은
야, 너 때문에 이렇게 빌려줬는데 500만 받고 500을 손해봤으니까 네가 갚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바로 비서구 금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이만큼 500의 손해가 나도 자, 모 회사 사업주에게 이렇게 상환 청구를 소구할 수가 없다 해서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없대요.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또는 제한 소구 금융입니다. 자, 제한 소구 금융은 뭐냐면요, 네가 처음부터 일부 책임을 져라. 일부 책임져라.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자 피해서 설립할 때 일이 잘못되면 처음부터 네가 10%쯤은 책임져. 일부 책임을 지실 거예요. 일부 책임도 가능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부외금융입니다. 자, 부외금융은요, 여기다가 장자만 집어넣자. 장부외금융이죠. 장부외금융, 장부에 기재가 안 돼요. 장부외금융. 자, 이 그림만 보더라도 1000억의 자금이 왔다 갔다 했다. 은행하고 피회사입니다. 빌려줬죠, 채권자, 빌려줬죠, 채무자. 이런 관계, 장부는 이렇게 기재되지 여기는 아무런 장부에 기재될 필요가 없게 말입니다. 채무가 기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채무가 기재 안 되기 때문에 이 회사는요, 그만큼 튼튼해 보이잖아요. 따라서 그것만큼 채무 수익 능력은 든든해집니다. 좋아집니다. 자, 한 번 더 항입니다. 부외금융. 자, 부외금융은 장부외금융. 장부의 채무가 기재가 안 돼요. 이건 불러주세요. 부외금융은 금융단의 기능입니까? 사업주 효과입니까? 피회사 효과입니까? 셋 중에 어디 효과다? 사업주의 효과이다. 그죠? 부외금융은요, 금융기관의 효과이다. 틀린 말입니다. 이러면 답 못 찾아요. 이렇게 추출됐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의 효과가 아니고 사업주의 효과다. 사업주. 다음에 금융기관. 금융기관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 장점은 첫 번째, 자, 얘가요, 금융기관 아니고 금융단이잖아. 단은요, 은행이 한 개 아니고 단체 여러 개를 말해요. 여러 개. 즉, 여러 은행입니다. 금액이 워낙 크니까요. 여러 은행. 자, 수백억 또는 수천억입니다. 여러 은행이 관여하기 때문에 그것만큼 위험이 분산됩니다. 위험이 분산됩니다. 두 번째는 담보가 없어요. 1000억을 빌려주면서 담보가 없잖아요. 이러면요, 은행에서 현장에서 파가지고 그죠? 정말 깐깐합니다. 깐깐해요. 그래서 확실한 분석이 돼야 됩니다. 은행에서는. 그래서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다른 말로 정보의 불확실성이죠.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불확실성, 비대칭성이 거의 제거되어 버립니다. 확실한 분석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없단 말입니다. 확실한 분석입니다. 담보가 없어요. 담보가 없으니까 천원 빌려주면요, 금리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죠. 금리가 높으면 은행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되게 좋지. 금리가 높아요. 이건 은행에서는 되게 좋은 겁니다. 다음에 단점. 단점은 담보가 없으니까 자, 정보가 확실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분석하려면 이것을 분석하는데 엄청나게 꼼꼼하게 상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금융 절차가 되게 복잡합니다. 금융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다. 왜? 담보가 없으니까. 이것이 복잡한 만큼 사업은 단축이 될까요? 길어질까요? 길어지겠지. 사업은 그만큼 길어진다, 지연될 우려가 있다. 워낙 복잡하니까요. 그래서 PF하게 되면 PF는요 항상 사업주, 금융기관, P회사에서 자 프로젝트 회사는 어떤 효과를 가지느냐, 사업주는 어떤 효과를 가지느냐, 은행의 입장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런들이 모두가 객관식 지문들입니다. 그래서 PF금융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굉장히 이슈가 되는데 중요한 흐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안 나왔거든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주치원들은 그걸 압니다. 이거 작년에 낼 건데 왜 안 나왔지? 올해 내야지. 그래서 확률이 높아요. 나면요. 이렇게만 보시면서 득점하시면 돼요. 자, 설명을 드렸으니까 88페이지. 외화집 체크합니다. 목차 2번. 자, PF죠. 1번. 의의는 땡땡. 자금 조달의 기초를 밑줄하세요.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 가치에 두지 않고 밑줄. 담보 대출이 아니라고 했어요. 계속 밑줄입니다. 당의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을 담보 밑줄. 장래 사업성을 담보로 합니다. 2번 특징. 특징은요. 기업은 주로 대규모 자금, 주로 대규모 공사 기간이 장기인 사업에 적절하고요. 니은번요. 한 줄 모두 밑줄입니다. 사업 시행자의 원리금 상한은 당의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만 의존합니다. 있는 것만 주면 돼요. 따라서 D급은 당의 사업이 도산을 한 경우에도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한 대출이기 때문에 밑줄입니다. 사업주는 개인적인 채무를 지지 않는 비소구금융 밑줄. 그러니까 부족한 돈은요, 사업주에게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리얼번요, 밑줄 하세요. 사업자는 부배금융 효과 밑줄. 자, 부배금융 효과는 사업자의 효과이지 금융기관의 효과 틀린 말입니다. 사업자의 입장입니다. 미연번. 금융기관은 당의 사업에 자금이 투명해야 됩니다. 밑줄 하세요. 에스크로 계정을 개설하여 입출금이 된다. 밑줄. 항상 모든 돈의 거래는요, 에스크로 계정을 통해서 투명하게 주고받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자, 이상으로 중요한 니치하고요. 다음에 PF까지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90페이지에 제6장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로입니다. 개발 관리. 먼저 1절. 부동산 이용활동은요. 자, 가끔씩 별표가 보이죠. 여기 표시된 별표들은요. 15회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출제가 된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자 지금부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개념만 이해하면 되거든요. 최근에는 거의 안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피했는데 얘는요 나중에 7월 8월 문제풀이 들어가서요. 그때 설명을 드리고 바로 문제 풀고 끝낼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과거형 출제이기 때문에 자 필요한 단어만 체크를 할게요. 자 3번 동그라미 토종이 집약도 2번 나왔죠. 얘가 바로 뭐 10회 때 11회 때 아주 오래전입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91페이지 4번 동그라미 도시 소포롤 현상. 그래도 3번은 나왔네. 이건 또 들어야 되고요. 다음 페이지 봅니다. 6번 동그라미 직주분리와 직주접근. 그러니까 고려 1번 직주분리가 옛날에 4번 나왔고 고려 2번 직주접근은 한 번 나왔죠. 13회 때. 아주 오래전입니다. 7번 동그라미 한계지. 한계지도 한 번 나왔죠. 아주 옛날에 8회 때. 그래 아주 옛날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문제 풀면서 나중에 설명을 한 번만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만 보시면 나와도 또 이런 것만 물을 거니까. 최근에는 계속 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제 2절 넘어가죠. 93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개발이죠. 개발은 주로 한두 문제가 잘 나와요. 2문제 정도 예상하시고요. 자, 개발은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쉬겠습니다.